6주차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주차 1교시에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1이라는 주제로 목차부터 이 책의 요약, 저자 소개,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제가 겨울방학 때 읽었었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어떤 그 지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3교시에 걸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서문과 제1부, 2교시에는 2부와 3부, 3교시에는 4부와 5부를 통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한 주에 걸쳐서 다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제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학습 목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에는 서문과 제1부, 2교시에는 제2부와 제3부, 3교시에는 제4부와 5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이야기는 들었지만 별로 읽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이분의 어떤 그 선지자적인 어떤 해안과 또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직관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우연히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21세기에 가장 떠오르는 어떤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다가 지난 겨울방학 때 이분이 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내용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아마 어떤 책자보다 가장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어떤 그 좀 합리적인 삶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 해서 우리 시니어 금융자산관리론이라는 교과목의 어떤 내용과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학원생으로서 종합적인 어떤 그 지혜나 지식을 함양하는 데 좋은 책자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주차로서 시니어 시프트와 시니어 금융시장 이해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1교시에는 시니어 시프트라는 주제로, 2교시에는 해외 시니어 금융 사례, 3교시에는 시니어 금융시장의 시니어 금융상품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니어 시프트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책 2017년도에 나왔던 시니어 시프트라는 우리가 최성태 한주영 씨가 발간한 책자에서 10년 후 미래를 주도할 비즈니스 트렌드로 시니어 시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바로 비즈니스 주요 타겟이 젊은 층에서 시니어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가 출현하고 인식이 변하는 현상이 되면서 그 특색으로서 소비 주체가 이제 30, 40대에서 시니어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래를 주도할 비즈니스 트렌드가 결국은 시니어 비즈니스가 되고, 거대한 시니어 시장,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미국도 베이비 부모, 일본은 단가 있어요. 이런 거대한 시니어 시장이었던 그대로 열리게 되고, 고령 선진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걸 검토하게 되고, 시니어 고객의 니즈 충족과 거기에 따른 시니어 마케팅 공략 기법, 또 100세 시대 100가지 비즈니스 찬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은 일본의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사가 이제 단가의 세대를 잡기 위한 어떤 그 전략으로서 나왔던 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되면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어떤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시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니어가 가장 뭔가 핵심 어떤 소비 계층이 되고 마케팅의 주력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연구기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삼정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은 시니어 프렌들리 전략을 세워라. 시니어 프렌들리라는 것은 시니어들이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니어 프렌들리,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웰리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펀,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런 4개 분야의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시니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하나은행부터 삼성카드까지 각각의 어떤 서비스명이나 특징 등을 제가 소개했는데, 그 당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최신 정보는 완전히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어떤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권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뭐 글자를 크게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어떤 그 상당히 아직까지는 금융 쪽에서 시니어 고객에 대한 어떤 디지털 서비스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굉장히 발전 가능성 내지는 또 성장 가능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니어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의 분야가 있다고 했죠. 먼저 노후 준비 금융 상품으로 연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앞으로 그 시니어 금융 상품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탁이라는 어떤 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도 어떤 자산 증식에 필요한 어떤 펀드라든지 어떤 이런 월지급식 어떤 이런 상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한 니즈 상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젠가는 사망하게 됐을 때 어떤 사망보장 금융상품.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금과 종신기능 결합되는 상품들이 이미 판매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또 건강관리 금융상품, 특히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손 의료 보장이라든지 뭐 치매 케어, 장기간병 이런 상품들의 트렌드를 얘기했었고, 특히 제가 연금 중에서는 일본의 톤틴 연금, 오래 살면은 훨씬 더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주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하실 내용은 21세기를 위한 21세기의 제안은 크게 우리가 서문부터 이렇게 제 5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뭐 이건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거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크게 서문, 그 다음에 제1부는 기술적 도전, 2부는 정치적 도전, 3부는 절망과 희망, 4부는 진실, 5부는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부와 5부가 가장 좀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부, 3부, 4부도 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책이 좀 두꺼워서 내가 좀 요약을 해서 읽고 싶다면 1부와 5부를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저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자의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출생이고 현재 예루살렘 그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중세전쟁사로 받았고, 이분은 2009년, 2012년 폴론스키 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고, 더 중요한 것은 2018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인류의 미래에 기조 연설을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낸 것이 지금 몇 권 안 되는데 2011년도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내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났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제 어떤 21세기 어떤 이제 선지자 이런 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인류의 어떤 미래를 예측한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는 과거를 판추한 거고 호모데우스는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쓴 21세기를 21가지 하는 현재를 살아갈 인류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먼저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이렇게 진단한 이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발 하라리 이렇게 뭐 프로필을 잠깐 제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의 어떤 이제 그 교보문고의 저자 소개에 간단히 책 소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10년 치열한 자아 성찰과 새로운 사회정치적 모델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과거를 예측한 사피엔스, 그다음 미래를 탐색한 호모데우스,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현재 인류를 살펴보기 위해서 21세기를 21가지 제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 자유, 평등, 종교, 이민, 전쟁, 교육, 명성 등 21가지 테마로 이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크게 1부에서 5부로 구성되는데 1부에서는 우리가 직면할 도전들을 개관해보고 2부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폭넓게 살펴보고 3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테러리즘의 위협, 이런 전쟁 위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보고 4부에서는 탈진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의와 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5부에서는 이 혼돈의 시대, 그래서 1부에서 어떤 도전 문제를 던져주고 5부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혼돈의 시대에 대한 우리의 삶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통해서 이를 통해서 인류의 오늘은 어떤 내일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해법을 제시하는데 뭐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피엔스라는 곳에서 2011년에 나왔던 책에서 인류가 어떻게 해서 가장 늦게 지구상에 나타났으면서 가장 지구상의 어떤 정상의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사피엔스에서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모데우스에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렇게 책을 쓰고 나서 이번에 쓴 책에서는 현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21가지 21세기라는 21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이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란 21가지 제언에서 다루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문제에 주목하라. 그리고 전 지구 차원의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지금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그 보호무역주의 뭐 여러 가지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한테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인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사람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교육이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문제를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지구 차원 의제로서 지구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핵무기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이제 지구 우주선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에 똑같이 70억 명이 타고 있는 거지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운명체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데이터 해킹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8.15 뭐 예를 들어서 집회 나갔던 사람의 동선이 파악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다 예를 들어서 QR 코드를 찍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선이건 아니건 데이터 해킹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정보 기술과 생명기술 혁명으로서 우리가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이라 하면은 IoT, 빅데이터, AI가 결합된 정말 최고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인데 문제는 이거하고 생명기술이라는 건 유전자 조작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는 많이 뭐 접하지는 못하지만 유전자라는 게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어떤 그 원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21세기의 생명기술 혁명은 유전자 가위기술이라는 혁명으로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전자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종이를 자르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진흙을 바르듯이 이렇게 진흙을 만지듯이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 윤리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면서 이제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혁명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해보자는 게 이 사람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걱정하는 거, 유발하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자유를 없앤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고리즘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기계 같은 것들이 어떤 한 번 주어진 공식 한 번 주어진 어떤 연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기계화된 것처럼 앞으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영역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뭐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모든 어떤 행동하고 이런 결정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제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이제 인간을 스스로 판단하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없앤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이 빅데이터에 노출된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유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상당히 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던 유튜브는 항상 제가 딱 키면은 이렇게 화면에 뜨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렸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회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딱 켜고 켜면은 제 동영상이 이렇게 한두 번째 올라와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인간의 모든 행동 패턴이 빅데이터에 노출된 만큼 이제 이런 빅데이터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마 이 유발 하라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인간이 가진 권위, 지금까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모두 할 수 있었던 권위가 이제 알고리즘에 이동하면서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견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에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소수의 선택된 어떤 지배계층만이 이제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슈퍼 휴먼으로서 세계 질서를 이제 지휘하고 지배하는 이런 신인류 사회가 될 것을 걱정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일부에서는 이제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멸에서 이 사람은 뭐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가장 신봉했던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사람이 봤던 자유주의는 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차 도전에서 먼저 제국주의하고 일본이나 독일이라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자유주의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도전에서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즘이라는 파시즘에 승리하면서 또 살아남고, 3차 도전 또 80년대 초반 공산주의 소련이 몰락하면서 살아남아서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황금기가 열렸는데, 결국은 최근에 뭐 트럼프나 브렉시트 이런 것들이 되면서 자유화나 세계화를 거부하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이상에 대한 어떤 환멸,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무주의와 민족주의로 대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브렉시트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갈 것 같다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얻었던 어떤 자유에 대한 것들이 과연 존속할 것인지 이제 의문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잡생각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뒤에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모기가 내 주위에서 윙윙거리면 그 모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거나 예를 들어 모기채로 잡는 이런 것은 방법은 알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잡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모기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 없는 생각을 죽이기로 인간들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지금 내 앞에서 윙윙거리는 모기를 잡는 데 집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걱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책에서 또 1장에서 저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앞으로 급격히 문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화두를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인간 로봇과 AI가 통합 네트워크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류를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그 다음에 뭐 급여소득자, 뭐 자영업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는 착취 대상에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비정규직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약간 착취 대상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아예 착취 대상이 아니라 아예는 무관하고 쓸모없는 계급이 이제 불가피하게 많이 생겨들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직업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지금까지 20세기까지는 노동권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였다면, 이제는 직업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동권 확보가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기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노동권을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보다 이제 그동안은 일에 대한 어떤 고용에 대한 통제였다면, 우리 삶에 대한 어떤 통제력 상실로 인해서 무서운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내가 일을 떠나서 사회정치 경제에서 새 모델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1학기 때도 제가 강조했던 어떤 보편적 기본소득제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도 AI가 대체되더라도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런 뭐,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사회적 흐름, 그 다음에 어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정보기술과 우리가 생명기술의 어떤 혁명으로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효율성을 따지는 측면에서 인간은 이제 그동안은 인간이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고 생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인간은 이제 그 자리를 기계나 어떤 알고리즘에 내주고 인간의 어떤 다른 영역으로서 인간이 어떤 국가나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보장받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30년 직업이 30%가 AI에게 대체될 것이다 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면은 전문직 핵심 역량을 AI가 얼마나 따라잡나 보니까 의사 같은 경우 약 70% 정도를 따라잡고 제가 근무한 대학 교수는 약 60%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문가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AI가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될까. 이제는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면 모든 영역은 다 이제 침범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AI가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려면 결국 창의력이나 설득 이런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뭔가 AI가 할 수 없는 쪽으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3장에서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1학기 때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언컨택트 시대의 어떤 중국의 15억 명 인간이 모든 사람이 그 동선이 통제가 되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지배가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모니터링 되는 사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AI에 우리가 지배되는 사회에 이미 살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뛰어넘는 우리가 어떤 통찰력 그런 능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쓸모없는 어떤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저자가 이제 루소의 어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에서는 우리는 불평등이란 게 없었다. 인간은 똑같이 경작에서 똑같이 얻고 자유와 평화를 얻고, 그러니까 수렵 채취 시절만 하더라도 똑같이 그 같은 그룹이 얻은 것을 얻고 자유와 평화를 얻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제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밥을 남보다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두 그릇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소유라는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계급 사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가 되면서 법과 제도에서 이제 토지와 화폐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로 해서 통제를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가 되면서 이제 불평등 사회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은 과거 이제 농업혁명에서 이제 농업혁명 전에는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다가 농업혁명을 통해서 지주와 농노라는 어떤 유계 사회가 생기면서 하층과 상층의 어떤 이제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후반에 어떤 이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면서 잠시 어떤 자유를 찾았다가 20세기에 우리가 이제 노사 평등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평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아직까지 사회에는 약간 이건 불평등의 요소들이 많지만 저자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디지털 독재 시대가 될 것이다. 디지털 독재가 되면은 결국은 유계 사회의 가장 탑에 남는 한 0.1에서 0.5%의 슈퍼휴먼만이 모든 어떤 지배 계급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쓸모없는 계급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21세기에서 어떤 대비를 할 것이냐를 저자가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이 이 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데이터의 무서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국가가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또 오일보다도 훨씬 힘이 세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빅데이터는
밥이나 기름보다, 그러니까 돈이나 모든 세계의 모든 어떤 것보다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1학기 때도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에서 아마존의 빅 조세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 데이터가 돈이고 모든 것의 어떤 권력의 힘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는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고대는 땅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근대에는 이제 제조하고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이 지배했는데 미래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 집단이 서로 다른 미래를 맞이할 거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지배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인간들이 데이터의 양, 데이터를 어떤 혜택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미래가 달라질 거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걱정하는 어떤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팡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텐센트 이런 데들이 보면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광고주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사업은 광고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광고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이런 그 전 세계 어떤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들의 힘을 키우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자는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을 같이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평등은 우리가 과거에 독재 국가 시대에서 민주주의로 가게 되는데 독재 국가는 정보나 모든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는데 결국은 민주주의는 정보도 분산되고 결정권도 다수에게 분산되면서 독재 국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디지털 독재라는 건 뭐냐면 AI, 빅데이터가 독재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앞서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간 것처럼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디지털 독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어떤 중국의 시진핑이 하는 어떤 그 중국몽이라고는 중국만의 어떤 그 민족주의, 중국만의 어떤 본인의 종신제, 그다음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뭐 이런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아주 가장 큰 빅3라는 나라들, 일본도 마찬가지로 물론 물러났습니다만은 아베의 어떤 종신 집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욕구를 느끼고 이제 이걸 가지고 디지털 독재하는데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며 인간은 소수의 슈퍼우먼과 다수의 쓸모없는 인간으로 양분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부와 3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